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에 시작하는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이구나. 3월 24일이고요. 저희는 여전히 느릿느릿하게, 느리지만 뭔가,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 책을 저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분명히 수학사 책인데, 그리고 다들 수학사 책을 읽고 오는데, 한 시간을 하면은 그 중에서 수학 얘기는 한 10분, 15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 외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할 얘기는 많아서요. 그래서 뭐, 할 얘기거리는 많기 때문에 딱히 뭐 재미없다거나 지루하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재밌는 것 같고요. 또 잠깐 근황 토크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역함수에 돌아왔는데요. 예, 본의 아니게 조금 일신상의 이유로 활동을 못 하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게 잠깐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었는데 그 돌아오고 나서 업무가 일단 쌓여 있는 걸 쳐내느라 정신이 좀 없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이 돼서 뭐 지금 육함수도 그렇고 지금 내일 해야 되는 징계수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 하느라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은 오늘 이제 읽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전자책으로 봤는데 전자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째. 이상하게 어플리케이션이 안 돼서 휴대폰 조그만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자책 어디 거 쓰세요? 밀리의 서재 쓰고 있어요. 아, 아니, 이게 네네 잘 저도, 안. 저는 알라딘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은 종이책으로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알라딘에서 전자책 산 게 있는데, 지금 노트북에서 알라딘 그 전자책 뷰어가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해가지고, 음, 조금 별로 뷰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뷰어들이 업데이트가 제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버전 정도만 좀 빠릿빠릿하게 업데이트되고 특히 맥에서 쓰거나 음, iOS, 패드 OS 같은 경우는 좀 잘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안 되면 그냥 구독을 끊어버리고 그냥 킨들이나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 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이제 친구 부모님 상을 한번 다녀오느라 참석을 못했고요. 늦게라도 좀 들어올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막상 좀 지방이었는데 막상 가니까 또 좀 있다 오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따라잡았는데 뭐 얼마 안 나가신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 정확히는 금요일, 그, 아, 금요일이지. 금요일에 그 친척 상이 있어서 갔다가 왔고요. 광주 내려갔다 왔고요. 참, 장거리 갔다 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제. 음, 저는, 다음 주가 저희 어머니 팔순 생신이셔서, 그, 용돈 플러스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막 서울에 있는 온갖 백화점을 막 뒤지면서 그 예산 제약하에서 뭔가를 사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고 막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어쨌든 예산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어머니의 취향에 최대한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이제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제 놀랐던 거는, 뭐, 제 개인적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저는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백화점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전 갔었었고, 이 물건의 가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충격을 받아서, 이게 100만 원이 돈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그걸 보면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나는 100만 원 벌려면 쇠가 빠지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진짜 다 100만 원이 다 훌쩍 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고, 2주 동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돌아다녀서 나중에 보니까 양쪽 그 엄지발가락이 다 보라색으로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정도로 제가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없으면은 안 돌아다녀도 되는데 예산 제약해서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녔더니만은 뭐 아무튼 뭐 제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입을 이제 하긴 했습니다. 하고 예, 아무튼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수학 주머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지금 실생활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느껴지고, 저희들은 아침 식사를 이제 과일과 야채로만 하는데, 평소 먹던 것의 세 배를 줘야지 이제 아침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사과 하나 먹는 걸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나? 아침에 이제 과일 한 대여섯 종류, 야채 한 대여섯 종류에서 한 열 종류 이렇게 해서 아침을 항상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그 비용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 밥 먹을까 그랬거든요. 밥이 제일 싸요. 밥하고 그냥 김치 먹어야겠다. 뭐 이제 아침에 그랬는데, 이제 정미경 선생님이 엄마 선물 사러 다니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고, 제가 아, 이제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엄마랑 되게 그 동산에 소풍 가는 꿈을 아주 자주 꿨었어요. 내가 왜 그 일을 잘 못했을까? 결혼하고 서울로 오고 부모님은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잘 못 만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엄마랑 이렇게 여행 간 기억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음, 자면서 꿈에서 그걸 많이 이제 런 꿈을 꿨는데, 깨고 나면 우리 엄마가 딱 하루만 다시 깨어나서 나랑 마주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정말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는 또 뭐 그렇게 또 잘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엄마는 너무 애달바하면서 굉장히 모순이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잘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굉장히 음, 부럽고, 또 그렇게 또 선물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그냥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수학은 사실은 이제 종일 좀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그 잠깐 잠이 들었어요. 내가 역함수 하기 전에 좀 맑은 정신으로 오려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 10분 전에 탁 이렇게 눈이 저절로 뜨였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니까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뭔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눈이 이렇게 탁 뜨여졌지? 이랬는데 뭔가 할 일이 있는데, 근데 딱 생각하니까 역함수인데 딱 10분 전에 눈이 떠지니까 그게 떠졌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고, 아니면 그냥 푹 잤을 텐데 알람을 안 하고 잠시 좀 이렇게 누워 있어야지 했는데 10분 전에 깼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한 줄 동안 책 내용은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거 놓칠 뻔했네 이러면서 굉장히 고맙게 들어왔습니다. 그 책 내용은 여전히 어려워서 그냥 저는 눈으로만 겉핥기식으로 읽었는데, 그냥 좀 듣기만 하겠습니다. 사실 책 내용은 그렇게 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심오하게 얘기할 만한 거는 조금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저, 금토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고인이 되신 분은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은 좀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서 참,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노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자다가 갔으면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좀 황당하긴 할 것 같아요. 음. 음, 저희가 지금 몇 장이죠? 지금 구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의 패턴인데 미분방정식 얘기고요. 그러면 슬슬 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뭐 어쨌든 저쨌든 열방정식까지는 그냥 어쩌지 이렇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유체역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체역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정말 아주 짧게만 얘기가 돼서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기는 한데 저는 유체역학이 정말 싫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수업 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기계공학과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그러니까 전공 기초에 해당되는 과목이 4개가 있어요. 재료역학,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인데 어 뭐부터 설명해야 되지? 재료역학은 재료역학은 딱 정말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재료역학은. 자, 요런 봉이 있는데 이 봉에다가 내가 뭐 땡기기도 하고 땡기고 이렇게 힘 주고 비틀고 하면은 얘가 어떤 모양으로 그 변형이 일어날까라는 게 재료역학이고 그다음에 동력학은 이렇게 생긴 그 배트가 있는데 방망이가 있는데 여기 공이 날라와서 이렇게 부딪히면은 공은 어떻게 튕겨 나가고 이 배트는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게 동력학이고 연력학은 그 지난주에 했던 아니다. 연력학은 그것보다는 뭘로 설명해야 되지? 주로 저런 거 해요. 연력학에서는 그 피스톤 그 마치 엔진처럼 생긴 그 피스톤 안에 기체가 있고 이 기체를 내가 뭐 밖에서 이 피스톤을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을 주기도 하고 했을 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안에 기체의 뭐 온도랑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한 세 개는 뭐 연력학은 그냥 약간 조금 개념이 필요하긴 한데 그 개념만 어느 정도 익히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재료역학 제가 아까 말했던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힘을 주면 휜다 뭐 이런 거 이거 계산하면 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동력학 공식이 조금 어렵고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계산하면 나와요. 유체역학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듯이 그런 식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공식 집어넣고 그다음에 손으로 풀고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없었어요. 저는 유체역학이. 특히나 특히나 유체역학이 더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뭐냐면은 요것 때 제가 화이트보드를 잠깐만 조금 데리고 와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체가 역함수죠. 그러니까 유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유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유체의 어떤 그 반대되는 개념이 고체거든요. 고체는 뭐냐면은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눌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바닥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바닥이 고정돼 있고 이렇게 판이 있어요. 이 판을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될 거잖아요. 잘 안 보여요, 글이. 잘 안 보이시나요? 예, 너무 작아가지고. 예, 됐어요. 이러면 좀 보이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어떤 그 고무 블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판이 달려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 얘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될 거잖아요. 이게 고체의 성질이에요. 이런 게 고체의 성질인데, 유체의 그러면 성질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돼요?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 이- 아, 그러니까 네네. 윗부분에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됐다 이 뜻인가요? 네, 네네네. 음. 이런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딱 멈추거든요. 이게 고체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주는 힘이랑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무블럭이라고 생각하면은 고무블럭이 또 반대쪽으로 저항을 할 거잖아요. 그 변형에 대해서 저항을 할 거잖아요. 이 힘이랑 이 저항이랑 그 똑같아질 때 딱 이 모양으로 멈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체의 성질이에요. 유체의 성질은 뭐냐면은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흘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뭐 물이라고 칠게요.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위에 만약에 판이 있어요. 판을 내가 여기다가 실을 매달아 가지고 이쪽으로 쭉 끌고 가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유체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갈 거잖아요. 얘는 더 빨리 흘러가고 여기는 천천히 흘러가고 여기는 좀 중간쯤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멈춰 있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유체는 멈춰 있지 않아요. 게다가 더 복잡한 경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관이 있는데 어떤 그 유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유체가 흐르는 어떤 선 같은 건데 이게 속도가 느리면은 물이 천천히 흐르면은 요 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런 관이 있는데 요런 어떤 그 유체가 흐르는 선이 있으면은 이 선끼리 교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아주 우리가 풀기 좋은 상황인 건데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난류라는 게 생깁니다. 그 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난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 덜컹거리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난류를 만나면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막 가다가 막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렇게 돌고 막 난리가 나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제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이런 유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유체역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도 싫어하지만. 그래서 난류가 되는 거는 자체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산되는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얼마 이상을 넘을 때는 난류가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도 텀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 저런 거 보통 예를 많이 들어요. 담배를, 여기 담배니까 빨간색으로 할까? 담배를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담배 연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이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서는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여기 이 유체에서 계산하는 어떤 값이 임계값을 넘어갈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측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쪽 연구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유체 쪽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고체 쪽만 했는데 고체 쪽은 예를 들어 어떤 장치가 있으면은 기계를 만들었으면은 그 기계에 제가 모델을 세워요. 그 모델이랑 실제랑 실험했을 때 한 95% 정도 일치해야 모델을 잘 만들었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체하시는 분들은
한 50%만 맞아도 쓸만하네 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참 연구하기 어려운 그런 쪽.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유체역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잠수함 얘기 나오고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나오는데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그 밀레니엄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7개 문제인가? 그거 중에 하나일 거예요. 7대 난제 중에 하나로 유명한 나비의 예, 정식이죠. 예.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자명한 수학적이지 않은 사고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의 일상에서의 일을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인류는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 좀 전에 막 고체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저 회사 하는 일이 그 가공이랑 주조 업무를 되게 많이 해요. 부분들. 그래서 하는데 재료 역학만 해도 그 동을 가공할 때랑 뭐 이제 알루미늄을 가공하거나 아연을 가공할 때랑 정말 다른데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그 주조를 할 때 유체일 때 정말 예측이 안 되거든요. 왜 틀리는지도 모르겠는데 불량이 날 때 막 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지 요즘 사실 이제 고민까지는 아니고 공리를 해야만 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고체로 된 건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됐는데 유체로 된 걸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를 수학 공부를 한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공학이나 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과연 이걸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도 솔루션이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뜻 하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학을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이제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은 역량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사고력을 갖추는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요즘 있습니다. 참고로 주조가 무엇인지 혹시 모르실 분들도 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딱 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이미지 보이시나요? 정확히 저겁니다. 네.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틀대로 만드는 요거를 주조. 그래서 요 틀을 주형, 그다음에 요 만들어진 걸 주물 그런 식으로 하죠. 저도 강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근데 이거는 사실 수학을 잘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시뮬레이션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는 붕어빵을 굽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참 유치한데, 근데 저것도 이제 되게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조금 찾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저 거푸집을 모래로 만드는데 정밀도가 막 200만 분의 1이 나오는 회사가 있거든요. 어, 우주항공 부품을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도저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요즘은 궁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나? 수학은 아닌 것 같네요. 아니, 그러면 어떤 틀 속에 저렇게 넣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저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틀에 100번 부으면 100번 다 다른 상품이 나옵니다. 아, 왜요? 들어갈 때 그 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유체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물질이 똑같은 물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토리묵을 쏠때 예. 도토리묵을 써서 이제 틀에 넣고 했을 때 그 틀이 똑같은 도토리묵 기본을 베이스를 했는데 그릇에 넣는 거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시지 않으세요? 아, 저는 그렇게 예민하지는 못해가지고 마음에 들어도 맛이 비슷한. 오히려 저는 좀 그럴 때 있거든요. 양념 아니면은 맛에 따라 다른 것 같지. 라면만 해도 레시피랑 똑같이 끓여도 저는 똑같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붕어빵을 저희가 사도 붕어빵 10개 사면 10개 상태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팥이 앞쪽에 몰려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머리 쪽은 까만데 꼬리 쪽은 덜 익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게 저 유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되게 깊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인공지능까지 또 못 갔습니다. 아직 저의 산업 수준에서는 로봇 팔로 하는 것조차도 아직 그게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냥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로봇이 하는데도 그게 균일한 그, 그 제품을 내지 못하는 이게 재료가 바뀌면 또 다 바뀌거든요. 또 그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팥 붕어빵을 만들 때랑 슈크림 붕어빵을 만들 때랑 앙버터로 만들 때랑 정말 다른 다른 세상의 제조 공정이 돼 버려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사실 저도 문과인데 수학 같은 거를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공학적인 거를 베이스를 듣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일상에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비의 스토크 방정식이 언제쯤 풀려서 나의 이런 괴로움을 해소해 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하곤 합니다. 그 약간 좀 공학적인 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딱 좋은 이미지가 찾질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한데, 이게 좀 전에 붕어빵 얘기를 안 그래도 해주셨는데, 이게 똑같은 제품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부어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순서대로 채워져야 되고, 중간에 기포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금속을 펄펄 끓여가지고 부은 다음에 굳히는 건데, 굳히는 것도 똑같은 속도로 굳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그러니까 조건이랄까? 변수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또 굳을 때 부피가 조금 바뀝니다. 금속이라서. 부피가 바뀌는데 그 부피가, 그러니까 냉각되는 속도가 그 위치마다 달라지면은 이게 형상이 일정하게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붕어빵 찍듯이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균일한 붕어빵을 만들 수 있으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나 이런 걸 딱 그 일정하게 하는 어떤 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 하면은 똑같은 이미 조건이 되지 않나요? 그게? 다 해놨습니다. 항온, 항습, 온도 일정하게, 습도 일정하게 하고 안쪽에 공기까지 되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 해놨고 냉각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작은 거 하나도 잡기가 힘든 거예요. 하다못해 저 거푸집 하나만 해도 저 틀 있잖아요. 틀에 네. 뜨거운 걸 계속 부었다가 식혔다가 부었다가 식혔다 하는데 이 값 하나만 해도 계속 바뀌니까 음. 그 자체가 컨트롤하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온 그 많은 제품들은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 다 거의. 사실은 똑같지 않고 아주 작은 오차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음. 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네요. 그냥 당연히 저렇게 그냥 만드는 건 줄 알았지. 저도요. 그냥 비교를 막 찍어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음. 부으면 뭐 제품 나오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장난감이면은 솔직히 모양이 조금 달라도 괜찮은데, 어떤 요구되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부어서 만들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만들 거냐.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려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르게 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비싸고, 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으로 왠지 예상이 됩니다. 똑같은 걸 만들어도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과 자전거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도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 정밀도도 아주 달라지는 거죠. 그게 곧 가격과 원가로 연결이 다 됩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걸 몰라도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백화점 말씀하실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물가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한 수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마트, 백화점, 할인점 이런 게 있을 때 특정 장소가 되게 싸다는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품마다 싼 장소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비싼 것일수록 백화점이 가장 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다른 분들이 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백화점에서 깎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백화점에서 저는 물건 정말 잘 깎거든요. 안 깎아주시던데? 그래요? 어떻게 하는 네.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공산품 이런 건 잘 안 되는데 제일 많이 깎을 수 있는 게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엄청나게 깎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음. 그게 백화점에 들어오는 제품이랑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파를 사야 한다고 하면은 백화점에 가서 일단 물건을 다 보고요. 그 카탈로그 하나 받아온 다음에 그 제품 코드를 다 체크를 하고 그 보통 전시 매장들이 있어요. 공장에 가면 그러니까 좀 비싼 제품을 살 때 이렇게 품을 들이는데 전시 매장에 가면 똑같은 제품이 이제 공장도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격들을 체크를 해와서 백화점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백화점이 들이밀면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화점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네, 공장도 가격도 소비자가거든요. 그거에 반 가격도 안 되게 들어올 거예요, 아마 백화점에는. 그, 그거 이제 어디까지 알아봤고 무슨 제품이 어디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제안하는 할인 카드나 뭐 이제 점원이 이제 방법을 말을 해줘요.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떻게 결제를 하시고 몇 개월 후에 이거를 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막 이런 옵션들을 주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장 도가를 가서 확인한 다음에 저는 그니까 특정 브랜드의 공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걸 다시 그 백화점 매장에 가서 또 깎습니다. 100% 깎여도 깎아줍니다. 현금으로 안 깎아줄지언정 상품권 캐시백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상업적인 얘기만 하고 있군요. 이거 유튜브 광고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아, 브랜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 어쩌다 보니 약간 좀 생활의 지혜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분명히 유체역학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아, 갑자기 아, 브랜드 유체역학 넘어갔 얘기하다가 주조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구나. 네. 물가 얘기했는데 사실 물가도 그 정민경 선생님도 경제학 하시는 게 잘 아시잖아요. 그 해석할 수 없는 미분 방정식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걸로 머리를 앓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나비의 스톡스 못지않게 복잡한 것이 또 물가죠. 맞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그래서 막 되게 많이 공부해 보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겁이 조금 납니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 이걸 음,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음, 음. 선생님 직문수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직문수에서 미분 방정식은 다룬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분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미분 방정식 공부를 시작했는데 음, 굉장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 이래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 어쨌든 네. 무슨 얘기든지 끝에 가면 꼭 미분 방정식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이해해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좀 백화점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백화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를 위해서 백화점에서 살 물건도 없고 그런데 백화점을 가본 게 언제냐면 이제 아이들이 결혼할 때 사돈을 위해서 음, 백화점을 가봤거든요. 사돈께 드릴 물건은 음, 제가 사는 어떤 이런 일상적인 거에서 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어려운 손님이고 또 상대방이니까 그때는 뭘 사더라도 제가 백화점을 가더라고요. 예, 백화점 가면 굉장히 저는 좀 이질적이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백화점을 안 가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이질적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또 뭔가 거기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압박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 뭐 가방을 산다든지 뭘 산다든지 사고 나면 꼭 도둑 맞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백화점이 좀 싫습니다. 백화점도 어디서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백화점이 처음에 왜 생겼는지 어디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생각이 나고 자세히는 생각이 안 나네요. 백화점이 처음 생긴 나라가 어디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네. 찾아보면 나오죠. 한 10초면 나오죠, 그건. 오늘도 이상한 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아니라 백화점 녹화. 최초의 백화점은 1852년 프랑스 파리에서 아, 개장한 르봉 마르세 뭐라고 합니다. 백화점이네요. 네. 음, 대형 의류 포목점이었다고 합니다. 음, 한국의 백화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이었다고 합니다. 음, 지금의 명동에 해당되는 어딘가에 일제강점기면 일본인들을 위한 백화점이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음, 김정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백화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은 제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좀 빨리 읽어야 되는 책이었어가지고, 워낙 후다닥 읽어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앞부분은 되게 재밌었는데, 중간에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음. 읽다가 한 중간쯤에서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마저 읽어야지. 제가 이거는 딴 얘기인데 아까 주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궁금했던 건데 뉴스 같은 데 보면 삼성전자 이런 거 반도체 만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고도의 좀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가요? 어, 당연히 겪죠. 거기는 훨씬 더 어렵죠. 만드는 것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설계하는 것도부터가 일단 난관이죠,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지금 다 완성이 돼서 어떤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미 그러니까 답을 얻은 거 아닌가 그 뜻인. 제품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그, 그러니까 전 세계의 소비자가 그걸 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완제품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컴퓨터라는 게 컴퓨터도 그 AI 못지않게 엄청나게 발전이 빠르다 보니 그런 뭐 걔네는 제품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린 이거 잘 팔면 끝이 이거 하나만 잘 팔리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이런 게 거기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뭔가 하고 있죠. 특히 요즘은 저게 조금 이슈일 거예요.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그러니까 AI를 뭐 챗 GPT 같은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나 내 휴대폰에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는 서버가 있고 거기랑 이렇게 그 내용을 음,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AI가 돌아가는 그 무언가가 내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내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음, 온디바이스 AI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조금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조금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건 확실한데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사람들의 합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정말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납품하는 것도 삼성전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8배 이상 차이 나요. 근데 그게 저희가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거기 납품하려면 5개 만들면 4개는 버려야 돼요. 그 거기서 어, 원하는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데는 그냥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삼성전자 어, 프로젝트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이 이게 직각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정말 정확히 90도가 나와야 돼요. 어, 89.999999도 나오는 순간 안 돼요. 허, 그런 그 정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확실히 그 인류의 미래, 약간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제품과 산업들은 그만큼의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참고로 그런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에서 그 외주를 많이 주잖아요. 아마 외주, 그 이유철 선생님께서 외주를 받으면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이 스펙 만족만 시켜줘. 네. 돈은 내가 어, 섭섭하지 않게 줄게. 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 들어서 음, 근데 정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야, 약속은 지키죠. 약속을 안 지키진 않습니다. 솔직 보면 삼성이 개인이나 다른 작은 회사에서 만든 걸 탈취해가지고 써먹었다는 이런 뉴스도 간간히 보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는, 네. 그거는 아마 그 뉴스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속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보통 음. 그렇고 대부분의 요즘은 그런 일보다는 정말로 믿을 만한 협력 업체가 없는 게 현실이죠. 네. 그게 굉장히 음, 어렵습니다. 음. 그 협력업체가 없다라는 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협력업체일까요?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제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국내 음, 업체를 선정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네, 기술적인 거에 제한도 있고 약간 음, 범용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안 돼서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음, 어, 나중에 약간 뭐 이거저거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채 선생님께 그쪽에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음, 저도 백화점에서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약간 근데 백화점 아까 보면 네네. 삼성 말씀 저기 하셨는데 삼성이라고 해봐야 그 수율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다 만든 것분의 정상품의 비율. 그 삼성한테 맡겨봐야 돈 좀 더 주면 35%. 그냥 일반 업체 표준 공정 따르게 하면 뭐 한 20%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걔네도. 네. 음, 그 퀄컴이 삼성에 더 그 물건을 맡기질 못하는 게 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맡기지 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35%면 사실 10개 만들면 그중에 6개는 저 도자기 장인처럼 깨 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은 그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 쫙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걸 설명할 만큼은 안 돼가지고. 어, 그러게 한번 채널에 초대를 계시지 않을까요? 그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웨이프 막 그러니까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면 하드웨어적인 공정, 그 다음에 그 회로로서, 그러니까 전자 제품으로서의 또 이게 기능, 그다음에 또 컴퓨터 사이언스로서의 이게 각각의 소자의 역할, 이게
다 어떤 식으로 맞물리는지 그런 거를 누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유튜브에 찾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음. 재밌거든요. 유튜브에 찾으면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는 찾아봐야지. 책은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렇게 쭉 써놓은 책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서점에서 보기만 하고 사질 않아가지고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자꾸 백화점으로 빠지는데 그 과일 가게에서 보이는 그 가격들이 저는 되게 수학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음. 포도의 가격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네, 음. 동네 슈퍼에서 할인점에서 뭐 백화점에서 물론 같은 포도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무차별적인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재화인데 가격의 차이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거 보면서 인류가 풀어야 하는 미분 방정식의 문제는 사실 이런 곳에 있지 않나. 그 전에 닭가수 시간에 스파게티 면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미적분학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논문을 찾아서 레퍼런스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무리 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면의 익힘 정도와 이제 알단테가 됐을 때 그 변화 양상이라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쓰신 게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이제 막 되게 AI니 빅데이터니 이런 거대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수학이 발전해서 그런 것들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라면을 끓이는 것이 정말 진정한 맛있는 궁극의 라면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라면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몰라도 됩니다. 아, 어쨌든 진도를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여기도 자세히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는 얘기를 그냥 운동 방정식이라는 요 한 패러그래프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려가지고 사실은 조금 아쉬운 면은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너무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챕터는. 사실은 여기 그 205쪽에 나오는 운동 방정식은 뭐 좌표계를 달리하면 다르게 보이는데 라그랑주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부분이 그 말하자면은 새로운 역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역학 문제를 물리 문제를 푸는 아예 새로운 방법을 찾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약간 저거랑 연결이 돼요. 그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빛의 굴절? 빛의 굴절 얘기. 제가 잠깐만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쉐어, 빛의 굴절. 요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런 거, 요런 거. 음. 여기 네, 뭐냐면은 빛이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고 여기 유리라고 돼 있는 뭐 유리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도 있어요. 뭐 굴절률의 비율은 뭐 요 각도의 비율, 각도의 사인값의 비율이었나? 그냥 각도의 비율이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빛이 가는 가장 빠른 경로가 요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요가 직선이 핵심이에요. 아닌데 왜 가장 빨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빛이 유리에서는 느려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선으로 가기에는 유리를 뚫고 가야 될 거리가 길어지니까 오히려 더 느려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기에는 거리 자체가 너무 멀어지고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에 빛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을 텐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어떤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였죠? 이거 계산한 게 누구였죠? 기억 안 난다. 네. 아, 아니요. 그러니까 스넬의 법칙은 맞는데 음, 스넬의 법칙 말고 그러니까 베르노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에요? 네. 음, 아무튼 이거를 이상하잖아요. 빛이 무슨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여기서 갈 수 있는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경로로 가냐라는 게 여기 책에 나오는 이 라그랑지안이 나오는 요거랑 약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사실 읽어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파고들면은 조금 재밌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음. 유리 아니고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러면 각각의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 경로는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그 나오는 답이 항상 빛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라고 해야겠구나. 짧다기보다는 가장 빠른 경로가 되더라라는 그 답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요거를, 의아한 거죠. 왜? 질문이 요거 생기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걸, 이게 이제 공기고 유리 대신에 이제 물이고, 공기 쪽 저 왼쪽 상단에 내가 있고, 유리 그 화살표, 유리 쪽, 그러니까 화살표 끝에 이제 내 아들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아들을 구하러 가는데, 직선으로도 달릴 거냐, 지금 요 경로로 달릴 거냐 하면, 요거죠, 요거. 바로 예, 밑에 있네요. 예, 예, 네, 네, 네. 네. 지금 뭔가, 네. 그렇게 달릴 거고, 얕은 바다면 이제 사실 B도 최적은 아니죠. 그쵸. B면 B에서 너무 많이 달려야 되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얕은 바다가 아니라 늪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빛에서 얘기하는 뭐 굴절률이나 빛의 속도, 그 매질에서 그 물질에서의 빛의 속도, 이 두 물질의 빛의 속도 차이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아니라 늪이면 진짜 B처럼 달려갈 것 같아요. 늪에서는 도저히 못 움직이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늪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이거 보니까, 네. 저희 거의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너 인생 이야기인가요? 나의, 네네네네. 거기도 딱 요게 한, 저 엄청 짧은 책인데도 한 3페이지를 할당해서 나와요. 음, 이거 보니까 왠지 저거 생각나는데?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중간에 그 네 명이구나. 네 명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토론은 뭘 토론하냐면, 그게 검색하면 나올까? 그 어떤 행성에 가야 되는데, 행성에 가기에는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 블랙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시간에 늘어지는 게 너무 커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그러니까 거기서는 시간이 곧 자원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블랙홀 근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 소모를 가장 적게 하면서 이 행성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그 논의를 했던 장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음, 왠지 찾아도 뭐라고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아무튼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원래 보통 그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지구에서 달로 그 탐사선 쏠 때 뭐 이런 뭐 되게 복잡한 경로를 그리면서 이렇게 막 갔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뭐 연료는 아낄 수 있겠지만 연료를 조금 더 쓰더라도 예를 들어 뭐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음, 경로로 갈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그 행성 근처까지 최대한 빨리 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빡 떨어지는 그런 경로를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션이죠, 마션. 그게 마션인데, 네. 그 최적 다른 거 다 하면은 2년이 걸리니까 화성은 2년마다 뭐 이렇게 가까워지나 봐요. 그 일정이. 그래서 보통 2년인데 2년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한 사람 죽어가니까. 네네. 그래서 최소 거리로 이제 계산을 엄청 뭐 며칠 밤새워서 그
서버 앞에 컴퓨터 연결해서 막 급하게 계산해서. 근데 미국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참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미국이, 그 마션에서의 미국의 유일한 파트너가 중국이었어요, 그때. 중국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그, 구해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간이 그때는 제일 중요한 자원이 그렇죠. 됐었죠. 시간이 자원이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찾으려면 그 왜 장면 찾으려면 중국이 찾을 수 한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랬어요? 미국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낼 우주선이 없,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가 터져버렸죠. 마션에서. 마션 재밌었죠. 저도 되게 여러 번 봤어요, 마션. 그 마션의 그 마지막 문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그 주인공이 화성에 그렇게 혼자 남았을 때 두려웠냐? 당연히 두려웠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 그거 한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하면서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 그런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데 전 그 대사 되게 좋아합니다. 마션은 첫 대사가, 그, 소설이요? 소설도 그렇고, I'm 책도, totally. 네. 소설 첫 대사는 저도 알죠. 그 해석, 번역도 아주, 네. 저기, 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안 마션 얽매이고 잘했더라고요. 네, 마션 첫 대사는 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라이브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그게, 그 편집을 감안했으면 아마 그 단어는 못 쓰고, 우리 왜 보통 영화에서 번역하듯이 뭐 엉망이 됐다든가, 망했다 뭐 정도로 쓰겠죠. 망했다, 뭐 이렇게 될 건데, 네,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책은 그래야죠. 네. 아, 미분 방정식 파트는 뭐 이 정도에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는 열방정식 이후로는 뭐가 좀 재밌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미분 방정식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게 이게 결국 안 풀리는 문제가 대다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결국 우리는 이걸 왜 공부해야 될까요? 그게 수치 해석이 필요한 이유죠. 네. 미분 방정식에 되게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아, 잠시만요.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어, 아, 검색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프레데터 프레인가?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랑, 그다음에 그 상위 포식자가 먹는 걸 뭐라고 해야 되죠? 먹인가요? 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둘 간의 개체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시간에 대해서. 이게 음, 미분 방정식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인류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뭔가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분이라는 거를 발명을 한 이후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미분이라는 게 발명이 된 이후로 이제 미분을 이용한 방정식으로 우리가 뭔가 현상을 수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해결이 됐고, 근데 그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푸는 게 그 다음 욕망일 거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풀리는 거는 몇 개 없고, 다 안 풀리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안 풀리는데 이제 어쩔 거야? 라고 하는데, 야,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그냥 근사해라도 찾아보자. 라고 한 게 수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잠깐만 화면 공유를 해보면 이게 그 프레데터 프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랑 그 먹이랑 이게 아마 X가 먹이의 개체수고 그다음에 Y가 프레데터의 개체수일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계에서 대충 이런 식으로 모델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적 모델을 세운 거예요. 자연계의 어떤 두 개체 간의 그 개체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먹이가 줄어드는 먹이, 그러니까 프레이라고 할게요. 프레이의 개체수의 변화는 일단 현재 개체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개체수랑 그 프레데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체수가 더 빨리 줄어들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걸 반영한 거죠. 이런 게. 그 다음에 또 프레데터의 개체수는 프레데터가 너무 많으면은 개체수가 그 그 음,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음, 작아질 거고, 근데 그 대신 먹을 게 많으면은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약간 그런 이런 식으로 모델을 세운 다음에 이걸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런 좀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면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레데터가 많아지면은 갑자기 그 먹이 수가 쭉 줄어들었다가 먹이 수 줄어드니까 이제 프레데터 수도 쭉 줄어들고 이게 줄어드니까 다시 그 그러니까 프레이 예를 들면 토끼의 개체수는 다시 올라가고 먹을 게만 하시니까 다시 토끼를 먹어먹죠. 늑대 정도 있겠죠. 늑대라고 할까요? 늑대의 개체수는 다시 올라가고 약간 이런 모델, 네, 이런 게 이제 미분방 정식에서 재밌는 문제죠. 근데 이것까지는 이제 상미분방 정식이라고 해서 그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요거였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항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편미분 방정식으로 미분되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앞에 나왔던 열방정식도 사실은 편미분 방정식이죠. 열방정식, 힛 이퀘이션, 힛 이퀘이션. 아, 이거 말고 조금 더, 조금 더, 아니, 이게 아니야.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이게 나오면서부터 골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유체역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유체역학은 모든 게 다 편미분 방정식으로 기술됩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참 어려운데 모델링을 해도 하등 실생활에 막 긍정적이기만 하진 않은 것 같은 게 저거를 바탕으로 만든 금융에서 되게 유명한 방정식이 블랙쇼울즈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들이 만든 펀드가 희대의 흑역사거든요. 아, 저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부도가 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참 흥미로운 만정식이 되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마션의 그 대사가 또다시 떠오릅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뭐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뉴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욕심은 계산할 수 없다. 맞나요? 인간의 욕심 맞나요? 네. 네, 뭐 아무튼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광기였나? 광기. 아, 광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자기가 이르니까 그러죠. 그 다음 챕터가 불가능한 양입니다. 챕터 10입니다. 여기서 음수가 제곱근을 가질 수 있는가?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마 여기에서 처음에는 복소수라는 게 복소수라는 거를 만든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뒤에서는 복소 해석, 복소 해석? 그러니까 복소 함수까지 설명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 채널지기님께서 좋아하시는 코시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요. 저 코시 얘기한다. 저기 리만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요. 리만 얘기 나오죠? 여기에 기억이 안 나네.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코시 얘기까지만 나오나 봅니다. 리만 얘기는 안 나오는구나. 사실 이 이마는 부분이 조금 뒤에 나오더라고. 네네네. 그 다음 챕터에 나오나?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이 복소수 내용이 누가 그 얘기했죠? 복소수 이름 잘못 지었다고? 오일러가 얘기했나? 아무튼 이름을 이렇게 짓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샀다. 그런, 허수. 네네. 허수라고 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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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미지너리잖아요. 음. 상상의 수. 그러니까 실수는 리얼이고 허수는 이미지너리고. 그러면 리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이미지너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상의 수구나 라는 직관이 아니라 선입견을 주는 바람에 아직도 이 복소수, 허수를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허수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허수가 존재해요? 네? 잘 못 들었어요. 허수가 진짜로 존재하냐고요. 허수요? 네. 허수는 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허수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실수는 존재하니? 라고 반문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필수는 존재하잖아요. 실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까먹었는데 허수를 그러니까 허수라기보다는 그냥 복소수라고 할게요. 복소수를 복소수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이차원수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 그 XY 평면 상에다가 점 하나 찍은 다음에 1,2 이렇게 쓰잖아요. 음, 우리가 평면에다가 1,2 찍으면은 이렇게 찍어놓고 이게 그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뭐 1에다가 점 하나 찍고 이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평면 위에 1,2에다가 점을 찍어도 얘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필이면은 복소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또는 허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그게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그냥 이차원수 1,2 또는 뭐 마이너스 3,4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러한 수인 거예요. 허수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음수는 존재하는가?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옛날 거. 0이 존재하는가, 음수가 존재하는가 다 비슷한 어떤 인류의 그 수학의 확장의 역사죠. 0이 만들어진 것도 아마 600년, 700년 그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거든요. 이 얘기가 있어요. 저 뭐죠? BC 기원전 기원전 1년 12월 31일이 밤 12시가 땡 하고 지나면은 그 다음 날은 몇 년일까요? 몇 년 음. 1월 1일일까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0년일 것 같잖아요. 그 음. 당시에 0이 없었어요. 참. 그래서 기원전 1년 12월 31일 다음 날은 기원 후 1년 1월 1일이에요. 0이라는 게 그거보다 한 600년, 700년 뒤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음수가 만들어진 것도 또 그 0이 만들어진 거에서 한 4, 500년 더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아랍에서 배수를 굉장히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방정식이랑 굉장히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방정식과 어떤 대수학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 빼기 2는 0이라고 쓸 것을 거기는 음수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음수가 뭐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a 빼기 2는 0이라고 쓸 거를 뭐 a는 2라고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를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허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특별한 좀 특이한 연산 규칙을 갖는 이차원수라고 하면은 사실 말이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잘 됐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그렇게 이름을 짓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오해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허수와 복소수는 어디에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는 사실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어,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을 수학적으로 서술을 할 때 제가 좀 전에 그 이차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차원수로 그러니까 표기라고 할까요? 표기하고 서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이는 게 그냥 많이 알려진 그 명칭을 쓰자면은 복소수인 거고 아니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주장대로 하자면은 이차원수인 거고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류의 흐름이 복소수라고요?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제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아니, 전류랑 복소수랑 왜 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런 말을 지금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네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 저도 지금 쉽게 설명할 방법이 지금 마땅히 안 떠오르긴 하는데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것도 네. 결국 어떤 파동을 설명하는 건데 그 파동을 설명하는 것이 그 복소수와 관련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기술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전압 같은 거를 생각을 할 때 저희가 복소수 체계로 이렇게 뭐죠? 그 되게 실험 오일러 스코프인가요? 네네네. 네, 그거 생각하면 되게 직관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조금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고 여기 어떤 그 1kg짜리 어떤 추가 달려 있는 아이고 1kg래 1kg짜리 추가 달려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이렇게 어떤 힘으로 당기면은 그러니까 1의 힘으로 당기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cm만큼 움직이고 그다음에 2의 힘으로 당기면은 2cm만큼 움직이고 라고 해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힘이랑 얘가 추가 움직인 거리랑 비례한다. 이런 거 배워요. 여기에는 사실은 실수만 있어도 되기는 합니다. 되긴 하는데 요거를 제가 약간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 요거를 요거를 요 추를 제가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어 제가 여기다가 실을 매달고 여기 제 손을 그리고 싶다. 여기에 손을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제가 제가 여기 쓴 요거는
힘을 그냥 이렇게 당기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이만큼 당기고 가만히 있는 거고 3만큼 당기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이번에 상황을 바꿔서 제가 힘을 이렇게 줄 거예요. 어떤 주기를 갖는 이런 힘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은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설명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마땅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주면 힘을 주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줘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를, 평형으로 줘야 맞지 않나요? 용수철을? 평형으로 놓고 당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당기면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변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여기에 스프링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저도 지금 말을 너무 막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제가 힘을 요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요게 힘이에요. 힘인데, 실제로 요 1kg짜리가 움직이는 모양은 정확히 요걸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약간 요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모양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힘을 주는 요 주기 있죠? 요 주기, 요 주기, 요 주기를 바꾸면은 희한하게도 뭐가 바뀌냐면은 요 빨간색 커브 있죠? 빨간색 커브의 높낮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수식화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어떠한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이런 현상이 잘 표현이 돼요. 이제 그냥 디테일 없이 그냥 약간 큰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슬롯이 두 개가 있는 어떠한 새로운 그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걸 이용해야지 이런 현상이 잘 설명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복소수랑 복소수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전기에서도 똑같아요. 전기에서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가 교류잖아요. 교류잖아요. 그러면은 교류가 흐르는 회로에서 실제로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은 전압이나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거기에 걸리는 거랑, 그러니까 그 밖에서 들어오는 거랑 실제로 그 소자에 걸리는 거랑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한 패턴을 갖거든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러한 뭔가 두 개를 이용해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새로운 값이 필요해요. 2차원수, 제가 아까 2차원수라고 불렀던 이런 게 필요해져요. 제가 2차원수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것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복소수거든요. 복소수는 실수, 실수와 허수, 실수와 허수로 표현한다고 할까? 더 한다고 할까? 실수와 허수의 합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엄밀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실수랑 허수를 합친 걸 우리가 그냥 다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물리적 현상을 기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위에서 했던 이런 아주 간단한 그 표현식만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런데 이런 2차원수를 도입을 했더니 이 상황을 우리가 아주 잘 서술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복소수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소수가 실제로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소수가 그럼 나온 거예요? 아, 처음 만들어진 거는 수학자들이 만든 거긴 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류랑 상관없이 이런 복소수가 있어 하고 이렇게 개념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자연 현상 같은 것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거냐 이 말이에요. 제 아,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복소수 또는 허수가 만들어진 거는 이런 자연 현상보다 훨씬 전이에요. 네. 그냥 방정식 풀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할게요,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발명한 게 복소수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뭔가를 연구를 하다가,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복소수라는 게 있잖아. 여기다가 복소수를 쓰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복소수랑 연산되는 게 똑같은데? 라고 해서 딱 거기다가 적용을 한 거죠. 천 년쯤 지나면 복소수 외에 또 다른 어떤 수의 체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이미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어, 복소수는 기껏해야 두 개잖아요. 네. 복소수는 기껏해야 a 더하기 bi라고 해서 필요한 게 여기는 사실 1이 생략된 거고 여기가 i가 생략된 거니까 사실 필요한 건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원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음. 여기에는 1이랑 i랑 j랑 k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8원수도 있고 16원수도 있다고 듣기만 한 것 같아요. 다 뭐 어딘가 써먹으려고 만들었는지 뭐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원수는 그 로보틱스랑 아마 그쪽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 우리가 언제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오차 방정식? 그러니까 오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3차, 4차는 풀린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2차 방정식까지는 여기 1이랑 1이랑 i만 있으면은 모든 해를 다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복소수를 도입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3차, 4차, 5차 아무리 차수가 올라가도 그 방정식의 해는 항상 요 1이랑 i를 적당히 제곱하면 항상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게 그게 조금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1차 방정식은 1만 있으면 되고요. 2차 방정식은 1이랑 i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왠지 1이랑 i랑 j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1이랑 i만 가지고도 3차, 4차 그 이상의 방정식들도 모두 해를 표시할 수 있다기보다는 해가 있더라라는 것. 그게 우리가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쪽은 뭐 요 복소수, 그다음에 사원수를 비롯한 어떤 대수학 체계에서는 연구가 워낙 많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새로운 수 체계가 나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지는. 제가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가타부타 말할 깜냥은 아닌 것 같고요. 소수나 사원수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컴퓨터 공부를 좀 해보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막
논리회로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컴퓨터의 계산에 맞게 진법을 바꾸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직관적으로 딱딱딱 와닿지 않아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 공부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이 똑같은 대상을 어떤 체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내용이구나. 막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보면서 아, 신기하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좀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곤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 문제도 미분방 정식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운동방 정식을 풀기 위해서 복소수라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좀 놀랐던 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책 읽기 전까지 몰랐던 게 뭐냐면은 저는 당연히 복소수가 2차 방정식 풀다가 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3차 방정식 풀다가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르다노가 마이너스 121의 제곱근을 구할 수 없어서 당황했는데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뭔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그대로 놔두고 뭔가 연산을 해봤더니 뭔가 잘 들어맞네? 신기하네? 약간 이러면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새로운 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잖아요. 이게 참 지금이야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배우니까 그냥 그냥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되나 보지 라고 하고 넘어갈 텐데 0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고 음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는데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받아들이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런데 그냥 있다고 치지 뭐 라고 하고 거기에서 그 사고를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차원을 한 차원 높인 거잖아요. 수의 차원을 높여버린 거잖아요. 그런 게 참 뭐랄까 짜릿한 순간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입장에서 보면. 그 참고로 지금 시간이 10시 33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어, 오늘은 책을 더 나가진 않고요. 여기 복소수의 발명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혹시 하실 얘기가 있다면은 좀 얘기를 더 하다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식이 있잖아요. 2의 아 2의 i 파이승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거 무슨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문과생을 위한 영상, 이과생을 위한 영상 막 그런 식으로 나눠서 올리기도 했던데 여기에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상수가 5개가 아름답게도 등식을 이룬다 막 그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그러는. 네. 실제로 예전에 누군가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자들한테 수식 몇 개 보여주고 그때 그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fMRI로 찍어가지고 어느 수식 보여줄 때 가장 그 뭐랄까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라고 실제로 실험까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던 게 요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가장 지저분한 수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수학 기억이 초보님 나네. 갑자기 튕기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 글을 번역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보면은 가장 지저분한 식도 있습니다. 아마 라마누잔의 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찾았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못생겼다고 말한 수식이 뭐냐면은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정말 못생겼네요. 어, 네. 라마누잔 맞고요. 참 숫자들이 되게 막 아무 규칙 없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 숫자들이 어떻게 튀어나오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알 것이며 약간 라마누잔 특 같은 느낌이죠. 무한대를 본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수식인 것 같습니다. 아, 무한대를 본 남자. 저는 나름 재밌었는데 이게 뭐랄까 음, 현실 고증을 너무 좀 대충 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가 1900년대 초반인데 어딜 그, 그 당시 분위기에서 인도의 여성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을진 않았을 거거든요. 음. 근데 재밌었어요. 약간 그 덕심으로 보기에 재밌었어요. 수학 덕심. 오늘 한 3분 정도만 더 하고 40분에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일러 공식 만든 유튜브 영상 말씀하신 거 저도 둘 다 봤는데 진짜 그 영상 제작에 들어간 노가다가 엄청난 그 마님으로 만드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막 아, 네. 거를 그거를 일일이 아, 매님, 저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수학 초보님 오셨으니까 좀 전에 했던 말을 약간 반복하자면은, 어, 수학, 죄송해요. 네. 전기가 끊어졌어요. 아, 네. 수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못생겼다고 말한 수식이 이겁니다. 뭔데요? 아,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아, 예. 네. 아, 이게 식이에요? 네. 식입니다. 아, 누가 만들었어요? 인도에 유명한 수학자 있습니다. 라마누잔이라고. 그 사람 이름 들어봤다. 네, 유명한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을 왜 했대요? 머리 아파. 수학자들은 이런 짓을 왜 했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시- 뭐 꿈속에서 신이 알려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요? 아, 아, 라마누잔이 아마 수학 역사에서 제일 신비로운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수없이 게, 네, 떡밥을 던지고 가신 그분 대단하시.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라마누잔이 남긴, 그러니까 한 100년쯤 전에 살았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면은 기록도 꽤 남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라마누잔이 썼던 노트를 아직도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그리고 참고로 라마누잔이 썼던 것 중에는 틀린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라마누잔을 그 영국의 수학자 하디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 당시 수학의 풍토가 뭐였냐면은 힐베르트가 그 당시 공표했던 그 수학을 완전한 체계로 만들겠다라는 게 그 당시의 수학의 분위기였는데 라마누잔은 완전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직관으로 그 수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런 갈등도 좀 있었을 거고 사실 뭐 그거보다는 향수병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전쟁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40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마무리로 오늘 뭐 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어오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아, 참고로 다음 주는 이제 복소 해석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좀 그 속된 말로 홈파망이거든요. 네? 뭐라고요? 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혼돈 파괴 망각 해가지고 혼파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약간 혼돈의 카오스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함수가 아닌데 함수라고 부르고 싶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데요? 그 기존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 없는데, 아, 그렇다고 하기엔 함수라고 안 부르기 너무 아까운데? 라는 그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이제 점점 더 내용이 아스트랄해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레코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